오늘 9강은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니면 얼마나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정인 씨 오늘 수업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것을 조금 느끼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좀 이제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좀 기업이나 기업이 해야 될 노력을 좀 배운 것 같고, 그거를 저는 원래 약간 고객 측면에서만 생각했어요. 약간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가고 고객이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기업이 이렇게 해야 도태되지 않는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약간 저는 잘 모르던 투자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기업이 해야 되는구나를 배워서 좋았습니다. 또 누가 계세요? 박근호 씨. 박하리님 또 마이크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또 누가 어떤 분 뭐 편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ESG 경영이 대해서 아니면 뭐 또 좀 이게 필요한데 어떤 측면에서 좀 필요할까, 아니면 뭐 SDG와의 연관성을 갖고서도 또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셔도 되고 느낀 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우리 중간에 계신 분이 어떤 선생님이에요? 네. 김태수 선생님, 예. ESG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목표가 2050년도까지 지금 잡았던가요? 아까 강의 말씀에. 그래서 아직은 좀 요원하지만, 근데 좀 이제 뭐 윤곽은 어렴풋이 알겠는데요. 참 난해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업도 이 재무적인 성과 측면에서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니까 SDG의 목표 구성과 비슷한 이런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고 이 협력 체계뿐만이 아니라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지배 구조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고 전 세계적인 분위기다. 이것만 한번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 교수님 오늘 또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또 조금 해 주실 말씀, 제가 좀 놓쳤던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우리 이용영 교수님께서 경영학 전공자이시니까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ESG나 SDG를 했을 때 왜 좋은가에 대한 문제만 잘 공유해도 큰 성과일 것 같아요. 기업이 사실은 이렇게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에, 사회적 공헌에 참여해왔던 노력들도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SDG 목표 달성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기업도 그간의 어떤 불신들을 극복하고 올바로 발전할 수 있는데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 SDG를 기업이 참여했을 때 얻는 효과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기업 자체 이익이죠. 그러니까 미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공공이라든지 민간 투자의 흐름을 SDG가 제시하는 어떤 도전 과제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끔 혁신적인 어떤 솔루션, 해법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요. 상상력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거고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어떤 가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건 아까 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 관계를 강화하는 문제, 또 정책을 강화 발전시키는 문제, 속도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시장이 존재하려면, 마켓이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투명한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 부패 없는 어떤 원활한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회와 계속 그 긴밀하게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ESG 경영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SG가 전 세계 기업 윤리와 문화와 관련해서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3세계든 제1세계든 혹은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간에 공통의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뭐 좌파적 진영에서는 악마의 맷돌이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갈아먹는다는 거죠. 이윤보다는 생명보다는 이윤을 더 강조하고 뭔가 돈만 된다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악마의 맷돌로서 자본주의가 인식되었다라면 이건 이제 ESG라든지 SG 경영의 경우에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환경과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얼굴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글교수님, 제가 평택의 기업의 ESG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평택 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 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 기관이 평택에 있는 기업들을 갖고 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고 포지티브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사업, 산업 이런 것들이 별로다, 안 좋다. 그럼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의미가 있고 ESG 측면에서 잘 하고 있으면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포지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평택의 뭐 네거티브 스크리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뭐 굳이 그거는 뭐 얘기는 안 하더라도 평택의 이 포지티브 스크리닝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기업들이 조금 더 이쪽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든가 이 지역과의 좀 연결성을 갖고서 또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저도 오늘 그 유영 교수님의 ESG 경영, 기업 경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그랬었구나라는 이해를 좀 하게 됐는데요. 먼저 여기 우리 정태현 국장님이 계시는 오뚜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얼마 전이었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기업의 총수들을 부를 때 오뚜기 회장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죠. 왜 오뚜기 회장님을 불렀지? 그런데 오뚜기라는 그 회사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배구조라고 얘기했던 이런 측면의 사원들에 대한 이런 배려를 꽤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뚜기 회장님을 불렀는데 그 이후에 오뚜기라면의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우리 여기 정태영 국장님이 직접 거기 노조 또 사무국장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생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래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기업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라면을 만들거나 식료 회사를 하는 회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 기업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이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북 어연 한상공단에 가면은 외국 기업 투자 이제 그 공단이죠. 한국초저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한국초저운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LNG의 냉열을 이용해서 이 냉동 물류 창고에 냉동부터 시작해서 냉장까지의 거의 한 뭐 10만 평 가까운 이런 공장을 물류 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뭐 영하 78도까지 해야 되는 게 모더나인가요? 어떤 그 백신을 수입되는 모든 백신을 그곳에 다 이 초저온 냉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갖고 그 냉동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LNG 가스에서 나오는 냉열을 가지고 그 커다란 냉동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은 화석연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가장 환경 친화적인 우린 기업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기업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평택시로부터 받았냐 하면은 그 기업이 평택시에다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평택시로부터 내가 이렇게 산단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으니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냉장, 냉동에 보관이 필요한 농산물이 있다면은 그러한 농민들 것을 아주 저렴하거나 돈을 받지 않고 지역의 농산물을 보관을 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평택시에다가 한 적이 있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지역이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 현대화된 초인류 기업도 지역의 산업과 또는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업의 가치를 훨씬 더 높여낼 수 있는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오늘 한 두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평택 내에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들이 대부분 사회공헌 기금 해가지고 지역사회 이제 공헌하기 위한 이런 기금들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통해서 복지 영역이라든지 또는 교육의 영역이라든지 또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다 보면은 우리가 ESG 경영에 대한 이런 사례나 내용들로 다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지역 내 기업이 들어오면은 그 기업이 당연히 지역 사람들에게 무슨 시혜적으로 뭘 베풀듯이 뭐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도 지역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것은 지속 가능한 환경,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지배 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의 목표를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변화나가지 않을까. 아까 우리 선생님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제이긴 하지만 그런 지향성들 갖고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필령 선생님 저랑 요 ESG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저기 음소거에서 말씀 마이크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SDG 경영이나 ESG 경영 측면에서 예전에 SK그룹이나 이쪽 SK 쪽에 대한 사례를 조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SK그룹이나 어떤 계열사가 하고 있는 좀 좋은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ESG 경영 측면에서 어떤 기업의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 하나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ESG 경영에 대한 내용보다는 ESG에 대한 좀 오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비재무적 요소를 재무적 지표로 검토하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재무적 요소를 보지 않았던 걸 보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사들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적 요소만으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증대되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까지 판단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부 진영에서는 이 ESG 자체를 사회적 성과 또는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체제로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런 좀 사고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SG와 CSR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물론 그 포함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ESG를 계속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문들 한 80% 가까이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장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ESG를 오독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갖고 있다. 거꾸로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 또 사회적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요즘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ESG를 평가하기 위한 그 프레임워크가 한 3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내 상황에 맞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죠. 평택시에 있는 행정기관 또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분을 ESG 경영평가로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민간 기업을 ESG 경영의 평가 기준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뭐 자발적인 요인이 필요할 텐데,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투명성 또는 지속 가능한 요소들을 좀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ESG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와 관련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ESG가 확장되는 거, 확산되는 것 못지않게 ESG 경영으로 포장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린워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기업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환경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SDG 경영 워시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ESG 경영 워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말씀하신 거예요. 시민사회 감시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구체적인 평가 도구가 있어야 돼요. 정말 ESG를 하고 있는 건지, SDG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과 도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시민사회 단체나 또 거버넌스 중간 지원 조직이 뭘 고민하냐면 기업과 함께 평가 도구 및 감사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이원 평가, 기술 평가, 또 기업의 어떤 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관리 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들이 돼요.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공헌과 관련한 시스템과 디자인들, 전략에 대한 그리고 이행에 대한 도달점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도구 및 이 보고 도구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들을 내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일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기획실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 부분들, 되게 주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더 개방화 시켜야 돼요. 이를테면 평택의 삼성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든다고 치면은 삼성의 기획실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 몇 명이나 전문가 몇 명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거나 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TBL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경제의 번영에 대한 문제, 환경의 품질, 이 사회적 공정을 염두에 두는 기업의 비전에 대한 문제, 정책, 전략을 재정의하는 거죠.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한다?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좀 개방적으로 열려서 같이 함께 논의를 하는 거죠. 이 지속 가능성의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선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돼요. 구체적인 지표를 갖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SDG가 갖고 있는 목표와 지표를 기업의 어떤 경제 번영, 환경 품질, 뭐 사회적 공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전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녹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요, 그걸 보시면 돼요. 이제 인터넷에서 막 치다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뭐냐면, 그 SDG 컴퍼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도구예요. 기업이 SDG를 어떻게 할 것이냐, ESG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쳐보세요. 영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일본어로 나오기도 하고, 중국어로 나오는데, 최근에 한국어 번역본이 올라왔어요. 그걸 보시면 기업의 SDG, ESG 경영에 있어서의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기업이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가도 평가의 기준이에요. 뭐 이를테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이제 SDG 이해 단계죠. 그래서 CSR들을 하는데 임원과 회사 전원들이, 구성원들이 이걸 인식하는 이제 단계부터 시작해서 또 중요한 2번째 단계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3번째 단계는 이 우선적 사항의 공유를 촉진하고 목표를 실행하는 것들, 그리고 4번째 단계는 핵심 사업과 기업의 ESG를 지속 가능성과 연결시켜서 SDG와 연결시켜서 통합하는 과정들, 그리고 5단계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는 단계인데요. 아마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SDG 5개 컴퍼스의 5개 단계라고 해서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선언한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ESG 경영이냐 아니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도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깨달음이에요.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만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의 어떤 모양 내기식의 ESG, SDG가 아니라 진정으로 2030년까지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SDG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평가 도구들은 또 자료로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공부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사회 구성의 주체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기업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또 근로자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기업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또 최근에 ESG가 반영이 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한번 몇 개 기업들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기업들이 최근에 ESG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고서에 어떻게 담고 있는지 보고서에 담는 기준은 어떤지 구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조금 어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용어들도 나오기도 하게 되니까 조금 관심을 갖고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이필련 선생님 또요? 누구 어디? 김택 선생님. 예. 제가 이제 이 교육을 들으면서요,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면들이 많았고 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매출 규모가 이제 우선 1조나 2조 이상의 업체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런 기업 환경이나 그런데 과연 근무하거나 했던 분들이 몇이나 있는가 이제 의문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 생활을 옛날에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우선 재무적인 지표를 가지고 저걸 했지. 지금 ESG 경영이라든지 그때는 물론 이런 경영 기법이 없었을 초기에는 없었지만 과연 그분들이 재무적인 그 지표보다도 GSG 경영을 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 또 그분들이 실제 이런 ESG 경영이 확산하려면 ESG 경영을 함으로써 이게 재무적인 지표로 나타나야 이게 지속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듣는 분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이런 경영에 참여할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강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1조나 2조 이렇게 대기업들은 대기 자체 내에 이런 전문팀들이 있을 거고 또 뭐 강소기업 같은 데는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는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과연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이때까지 이제 이런 환경이 아닌 데서 지냈던 사람이나 또는 또 적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선 회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재무적인 지표거든요. 이게 뭐 여기서 성과가 안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경영을 한다는 게 공허한 얘기 같이 들리죠. 그래서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 ESG 경영을 함으로써 재무적인 지표로 피드백이 된다는 어떤 확신이 서야 좀 보급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게 뭐 작은 기업 또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뭐 국가적으로 조금 뭐 강제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는 큰 기업들도 있고 아직은 지금 뭐 재무적인 성과를 조금 먼저 내는 것이 이제 우선인 기업에게 너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라는 것이 과연 이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죠. 이번에 이제 SDG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수업을 해오다가 ESG 경영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기업의 ESG 경영은 꼭 한 번쯤은 아시고 이해를 한번 하고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정리를 하는 걸로 또 뭐 더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기업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까지는 이게 사실은 와닿지는 않아요. 그건 솔직히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이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뭐 아마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한 50조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일정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영향을 또 중소기업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어쨌든 글로벌 경제가 우리가 이제 주기가 있잖아요. 경제들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도 어떤 주기를 타는데 이 주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그 주기를 적응하지 못하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거나 도태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중소기업에게 이해관계가 없지만 이 또한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국내 8개 ESG 동향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위원회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라든지 ESG 채권 발행 활성화라든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기 시행, 뭐 탄소 중립 선언 문제, 석탄 선언이라든지 여성 이상 활동제 등등 8개가 있는데 이건 의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지속협이나 또 지금 수업하시는 분들이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대기업보다는 동네에 중소기업도 있는데, 이렇게 거창하고 넓은 차원의 ESG라든지 SDG 하자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박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ESG 경영 같은 거, 사회적인 어떤 공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여전히 지금 중소기업 SDG, 중소기업 ESG 문제만큼은 난감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요. 그건 뭐 아까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다만 중소기업까지도 이 영향을 최소한 5년 안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방창생 금융이라든지 지방 차원의 ESG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인정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겠다라는 생각들은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안 받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또 어떻게 또 이거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나요? 어떻게?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업과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이응현 교수님, 이창원 교수님, 그리고 김덕일 부회장님께 반짝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잠시 후에 이제 안녕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상태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은 랜덤으로 여러분을 분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의 참가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 인원의 절반이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창원 교수님 노트북 열어주시고요. 줌에 접속해 주시고요. 이응현 교수님께서도 잠깐 노트북 갖고 와 주시고요. 우리 김덕일 저 부회장님은 지금 연결이 안 돼요. 줌을 알려주십시오. 줌 계속 켜놓으셨죠? 아마 저장돼 있을 거예요. 줌 주소가. 여러분들은 지금 접속돼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부터 하면 회의 참가를 누르시면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면 오케이. 정태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목소리 저요? 저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 수호선님, 제가 문서원 요청드릴게요. 네, 간단한 인사 드릴게요. 2번 방에 있다고요? 2번 방에 누가 김덕일 과장님 계신 거예요? 아, 여기가 2번 방이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방이 2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이제 2번 방으로 구성이 되면 다음에 이제 토론하고 할 때 이 2번 방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김태원 선생님 들리세요? 박한웅 국장님. 너 장난하니? 잠깐만.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 다 우리 인사하다 말고 지금 다 쫓겨났어. 잠깐, 아까 그 팀도 아까 다 합해진 거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환경, 사회, 경제 분야로 쫙 갈라질 거고요. 교수님도 한 분씩, 김덕일 부회장님도 한 분씩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2분이라고 그랬는데 꽤 긴 것 같은데 5명이서 2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미 벌써 2분이 후딱 끝나버려. 우리 인사하다가 말았어요. 나머지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을 조율하여서 발표하시고 교수님이 중간에 좀 길다 하면 중간에 자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너무 짧다 이러면 말하실 기회를 조금 더 드릴 겁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한 분야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쏠리면 저희가 임의로 배정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으로 했는데 나 왜 사회로 갔어? 나 경제인데 왜 환경으로 갔어? 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따로 찾아오세요. 저희 쪽으로. 네, 그럼 따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저희 바로 제 앞에 계세요, 교수님들. 제 앞에 계신 우리 김덕희 부회장님, 이은영 교수님, 이창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소거 눌러주시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우리 박충렬 계장님이셨고요. 오늘 되게 바빴습니다. 줌을 소회의실로 다 분리하고 방법까지 저희한테 다 알려준 우리 간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디 갔어? 최현준. 우리 최현준 위원님. 어우, 덩치가 작아서 별로 안 보이네요. 최현준 위원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대학교 소유 이거 어디 거야? 소니 건가요? 카메라? 비싼 거 없어지면 저희가 갖고 간 걸로 아시면 예? 카메라가 2천만 원이라고요? 에이 설마 설마 믿을 줄 아나 봐 제가. 자, 우리 김대휘 부장님 일찌감치 오셨고 줌 회의 3시간 동안 마치고 일로 달려오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노트북 하나 사셔요. 자, 농담이고요. 자, 우리 이창훈 교수님 보여드릴게요. 이창훈 교수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현 교수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쉬시게 해요. 알겠어요. 네,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온도 체크만 하고 가세요, 빨리. 다 가세요. 빨리 가세요. 우리도 오늘 한번 일찍 퇴근해 봅시다. 우리 교수님들 항상 배고파 하셔갖고 일찌감치 항상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따로 테이블 잡고 식사를 항상 했는데 진짜 미안하죠. 일찌감치 오셔갖고 식사도 못 하시고 오늘은 샌드위치 각자 하나씩 드렸는데 그걸로 대충 때우시고 가시느라고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저도 일찍 들어가서 집에 있는 케이크나 먹으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꼭 나오세요. 유정아님, 홍정희님, 성준님, 또 누구 있어? 김재광님. 카메라는 안 켜져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내가 나가야 되나?